네타냐후의 망상은 이 지역 전체를 지배하고 과시하려는 것입니다. 그곳과 전 세계에서 유대인 우월주의 실현이 이제 트럼프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이를 고수하는 듯합니다. 이 상황이 길어질수록 전 세계적으로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란인들은 무릎 꿇고 사느니 차라리 죽더라도 일어서기로 결심한 것 같습니다. 이란인들은 네타냐후 씨 요구를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우리의 요구가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들은 네타냐후 씨가 밝힌 이스라엘의 요구입니다. 이것이 중동에서 벌어지는 미국 연극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 일이 끝나면 우리는 중동에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전 상태로의 복원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떠날 것이고 중동 사람들도 이를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스튜디오에 다시 모시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오늘날 최고의 지정학 전문가 중 한 분인 더글라스 맥그리거 대령님을 다시 모셨습니다. 맥그리거 대령님, 다시 스튜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사이러스. 대령님, 현재 이란 상황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번 분쟁이 벌써 10일째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어제 석유 시장에서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물 가격이 120까지 올랐습니다. 그때 도널드 트럼프가 시장을 진정시키려고 이란 전쟁이 거의 끝나간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이 사실상 그 말을 반박하며 우리는 이제 시작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엔 혼란이 많아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이 미친 분쟁이 시작된 지 10일째인 지금 현재 느끼는 점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미친이란 말이 딱 맞다고 생각해요. 알다시피 이 작전은 원래 그렇게 오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듣고 본 모든 것에서 그 점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백악관이 계산을 잘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점이 걱정됩니다. 그들은 이란의 모든 계층의 지도자들을 제거하기 위해 설계된 참수 공격이 실패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다른 조치가 바로 그들이 답해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대답은 우리가 이 일을 시작했다입니다. 더 강하게 밀어붙여 더 큰 피해를 줘야 합니다. 저는 제 세대의 많은 이들이 베트남전을 기억하며 안타깝게도 더 강하게 밀어붙여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충분히 강하거나 무자비하지 않다. 우리는 더 많이 파괴하고 더 많이 죽여야 한다. 그건 이란의 좋은 처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란은 서유럽만한 크기의 9,300만 명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에게 일어날 일에 대비해 꽤 잘 준비해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란에서 유일하게 어느 정도 심각한 실망이 있는 부분은 전반적인 공중 및 미사일 방어 분야입니다. 그들은 많은 항공기를 격추시키지는 못했지만 이스라엘의 허미스 무인기 같은 지상 정보 감시 플랫폼, 즉 드론을 많이 격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격추시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들이 위성 영상이나 우주 기반 관측에서 사람들이 발견한 것을 확인하거나 검증하기 위해 보내지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공격을 시작하고 대량의 탄약을 투입하기 전에 자신이 공격하려는 목표가 실제인지 등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처음 24시간에서 30여 시간 동안 약 52억 달러를 썼다고 합니다. 이후에 우리는 많은 미끼 표적을 공격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놓친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확신했던 것 중 하나는,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공군의 문제이기도 한데 안타깝게도 당신에게 중요한 지역에서 제공권이나 제공 우위를 달성하면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많지 않습니다. 지상에 그 우위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쓸모없다고 치부할 수 있는 병력이 있지 않는 한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막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헤그세스의 말을 들으며 전략적 공중 및 미사일 작전이 실패했다는 증거가 분명하다고 느꼈습니다. 합동 기자회견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았을 때였습니다. 헤그세스는 당신이 지적한 것처럼 그다지 말이 안 되거나 다소 모순되고 일관성 없는 발언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는 모두에게 우리가 모두를 완전히 폭격할 거라고 안심시키고 싶어 합니다. 제 말은 본질적으로 그게 그의 메시지입니다. 그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케인 장군에게 가면 그는 마치 자신의 스프레드 시트 앞에 서 있는 회계사와 매우 비슷합니다. 우리는 5,000번의 공습을 했고
X개의 탄약을 투하했으며 이만큼의 목표물을 타격했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있잖아요. 저는 베트남 전쟁을 겪었고 그런 브리핑을 수없이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철수했던 1972년에서 73년 무렵까지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많은 출격을 했고 이렇게 많은 폭탄을 투하했다고 말했지만 결국 우리는 패배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작전이 있다고 봅니다. 미국의 작전은 처음에는 지도부를 제거하는 것이었지만 실패했고 이제는 파괴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파괴란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찾아서 타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발사대를 찾거나 발사 플랫폼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을 타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움직이지 않는 것들, 건물이나 인프라 같은 것들을 폭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찾을 수 있고 식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란 측 입장은 우리가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그들이 살아남으면 그들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곳을 정복해야 한다고 말해온 쪽입니다. 그 말은 그들이 페르시아만에서 미주리 전함 스타일의 항복을 하지 않는 한, 그리고 지금 그들은 미주리 전함을 다시 칠하고 USS 트럼프가 태평양을 지나 페르시아만까지 끌고 가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농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함에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이 그에게 항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그걸 이뤄내지 못하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바보처럼 보입니다. 동시에 미사일 공격을 보면 그들은 미사일을 덜 쏘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출격 횟수도 줄이고 있다고 하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제 이런 지점에 도달한 겁니다. 우리가 영향을 주고 있는가? 우리는 전과가 어떤지, 그리고 그게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다시 평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란 측에서는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미국 기지 27곳 이상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이스라엘과 걸프, 아라비아 반도 전역에서 미사일 공격을 조기에 경고해주는 장거리 레이더는 사실상 모두 사라졌습니다. 전부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모든 것을 해체 중입니다. 방송 전 위성 사진으로 쿠웨이트에 있는 미국 기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뛰어난 정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CIA 지부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걸프 전역에서 우리의 군사 능력을 체계적으로 해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와 협력하지 않으면 만약 당신이 MRA나 다른 지역에 살면서 계속해서 미국 이스라엘의 의지에 따른다면 우리는 나머지 모든 것을 파괴하겠다고 아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석유의 주요 공급선이 차단되고 있습니다. 카타르에 저장 공간이 없습니다. 그들은 채굴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UAE도 마찬가지로 세계 최대 정유소를 방금 폐쇄했습니다. 왜요? 더 이상 정지할 수가 없으니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 3,200척의 선박, 이 석유를 실어 나르거나 싣기 위해 대기 중이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겁쟁이일 거라고 말했다는 게 흥미로웠어요. 왜 그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는지 궁금하신가요? 트럼프 대통령님, 보험 회사들이 이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들은 정말 살아남고 싶어 합니다. 트럼프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전략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그 말은 끝이 없는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데 이렇게 말해봅시다. 네탄야후의 중동 전체를 지배하고 유대인의 우월성을 그곳과 전 세계에 과시하려는 망상은 이제 트럼프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어떤 대가가 따르든 세계에 어떤 대가가 따르든 그것에 집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석유의 25%가 공급 중단된 상태이고 이 상황은 무기한으로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전 세계 비료의 35%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비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걸프 지역에서 나오는 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등 다른 곳에서도 비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조직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러시아는 비료를 충분히 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계, 특히 아시아에서는 모두가 자신들이 중국에 입히고 있다고 생각하는 피해를 자축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중국은 전략적 석유 비축량으로
순수입 기준 100일에서 115일 정도를 커버할 수 있다는 생각이죠. 우리가 베네수엘라에서 석유를 빼앗아 왔다는 거죠. 베네수엘라는 우리 국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점령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통제하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들의 석유를 통제해서 중국으로 수출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큰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중국은 이제 예전처럼 저렴한 비축유를 구입하는 대신 더 비싸고 투명하게 거래되는 석유를 사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중국이 언제쯤이면 이제 그만하자고 말할까요? 우리는 더 이상 이 게임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럼 중국은 어떻게 할까요? 갈등에 개입할까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유럽에서 보고 있는 상황은 정말 참혹합니다. 유가가 한도 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저장 용량이 30% 이하로 줄었습니다. 아시아, 중국, 인도, 일본, 한국, 이들은 석유의 50에서 75%를 페르시아만에서 가져오는 나라들입니다. 우리는 올해 LNG 증가율이 약 7%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글쎄요, 그건 포기해야 할 것 같아요. 진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변화하지 않는 한 손이 닿지 않는 히토류에 대해선 아직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히토류를 못 구해서가 아니라 정제 불가능해서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전기 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봐야 합니다. 그들은 모두 천연가스에 의존합니다.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더 오를 수 있으며 앞으로 3, 4, 5, 6개월 안에 갤런당 8달러를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비료, 화학제품, 원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석유 성분이 들어가 있고 우리는 이 중 일부를 수입해야 합니다. 통화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에너지로 인한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저는 이것이 전 세계적인 에너지 혼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를 에너지 빈곤으로 이끌 것이고 적어도 세계 대부분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는 끔찍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아줄까요? 네, 대령님, 그 개요에 대해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서 느낀 점은 정말 많은 다양한 산업들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석유만 생각하고 아마도 그것이 가스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만 그 영향은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그것은 거의 전 세계 경제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고 전 세계 모든 지역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제 말은 어제 우리가 본 것은 제 생각에는 정말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도널드 트럼프가 나와서 제 생각에는 시장을 진정시키려고 정말 애썼고 우리가 목표 달성에 아주 가까워졌다고 발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목표가 실제로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죠. 맞죠? 우리는 이란에서 아직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최고 지도자를 제거하긴 했지만 그들은 그냥 그의 50세 아들로 그를 대체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별다른 변화는 없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미국이 목표가 정권 교체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미국 정부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였지만 이제는 트럼프가 그 입장을 번복하며 실제로는 누가 지도자인지는 신경 쓰지 않는다,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알다시피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정권 교체가 아닙니다. 미국은 성공적인 작전이 무엇인지에 대해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여기서 무엇을 승리나 성공으로 간주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점을 궁금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이 길어질수록 전 세계에 더 악영향을 줍니다. 이란인들은 무릎 꿇고 사느니 차라리 죽더라도 일어서겠다고 결심한 것 같습니다. 이란인들은 네타냐후 씨의 요구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요구사항들이 우리의 요구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들은 네타냐후 씨가 밝힌 이스라엘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리고 네타냐후 씨의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세계는 유대인들이 지배해야 하는 곳이며 적어도 중동에 관해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지배하나요? 군사적으로 해야 합니다. 왜 군사적으로 지배해야 합니까?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 적들 중 일부를 친구로 바꿀 수는 없을까요? 아니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란이 사라져야만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란은 우리에게 매우 심각한 위협입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크고 우리가 방어할 수 없는 모든 미사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반드시 파괴되어야 합니다. 그게 그의 견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그 견해를 받아들인 듯하지만 이는 우리의 이익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란의 모든 사람을 죽이거나 그들의 모든 도시를 파괴해서 극심한 빈곤에 빠뜨릴 생각이 없습니다. 제 말은 분명히 그건 우리나라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제발 좀 생각해 보세요. 이란도 또 다른 문명 국가입니다. 전 세계 문명의 초석 중 하나예요. 2700년 동안 존재해 왔습니다. 페르시아라고 불리죠.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결국 이란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6개월이나 12개월 후였을 수도 있고 누가 알까요? 하지만 이란의 대다수 사람들은 아랍 세계에서 들여온 이런 형태의 이슬람에 대해 별로 열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이란도 10, 30년 전과 극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선전 내용을 들으면 아직도 호메이니가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1980년처럼 모두가 자루 같은 옷을 입고 경찰이 사람들을 모스크로 몰아넣는 느낌이지만 실제로 대도시 모스크는 대체로 비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페르시아 민족 정체성, 페르시아 문화, 역사, 언어, 사회를 되찾는 데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한 일로 오히려 지연됐고 가까운 시일 내 중대한 변화 가능성도 낮아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6개월 후에도 그곳은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격으로 목표 달성은 실패했고 재앙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나라에 다녀온 사람이 저와 함께 앉아서 우리가 파괴한 테헤란의 동네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우리가 이슬람을 몰아내는 데 관심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죽여온 사람들은 정말로 세상을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란과 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며 이는 새로운 일이 아니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베트남에 갔을 때도 우리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죠. 알다시피 우리의 시각은 항상 이랬습니다. 우리가 여기 왔으니 너희를 폭격해서 행복과 민주주의를 가져다 줄 거야. 알다시피 물론 그건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런 이야기가 수년 동안 계속되어 왔죠. 그리고 당신이 나는 그걸 지지하지 않아 라고 말하면 그럼 넌 반역자야. 넌 민주주의를 믿지 않는구나 라고 하죠. 아니요. 저는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미 오래전에 배운 일입니다. 사이러스, 지금 우리가 정말 끔찍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용하던 고급 미사일 대부분을 이미 소진한 것 같아요. 처음에 8,000개나 9,000개로 시작한 것 같아요. 지금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절반 이상은 이미 소진됐을 거라고 확신해요. 이란은 아직도 최소 45,000개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드론은 몇 대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누군가가 5만 대라고 말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10만 대라고도 했어요. 드론이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드러났어요. 그리고 또 방위산업에 있는 제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는 이걸 보더니 이건 그냥 철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걸 설명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는 이게 정말 엄청나게 싸다고 했어요. 그리고 상상할 수 있을 만큼 효과적이라고 했죠. 이건 효과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허접한 드론을 격추시키려고 미사일을 쏘고 있어요. 제 말은 결국 그게 현실이 됐다는 거죠. 우린 이 전쟁에 대비 안 됐어요. 그리고 미국 내에는 이를 지지하는 강력한 기반도 없습니다. 제 세대처럼 그래, 저놈들 혼내줘야지, 다 폭격해버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빼면요.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50세 이하의 사람들은 우리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정말 그렇죠. 제 생각에 미국에서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가장 큰 문제는 확실히 생활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런 걱정이죠. 항상 미국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는 당연히 국내 문제입니다. 제 생각에 50세 이하, 특히 30세 이하의 많은 젊은 세대는 이미 힘든 상황과 감당하기 힘든 비용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전쟁의 다음 단계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대령님. 지난 며칠 동안 들은 바로는 지상 침공이 하나의 선택지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것을 고민한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제 생각엔 이것이 미국의 잠재적 재앙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습을 하고 폭탄을 투하하는 것은 조금 덜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인들이 받아들이기에 조금 더 참을 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상에 우리 부대와 병사들을 투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상 침공이 미국의 치명적 실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 어떤 얘기를 듣고 계신가요? 그리고 만약 미국이 실제로 결정을 내려 지상에 병력을 투입한다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상황이 어디로 흘러갈 것 같습니까? 오늘날의 미군을 1991년과 비교해보면 그때는 쿠웨이트와 이라크로 진격하기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에 30만 명이 넘는 병력을 배치했었죠. 지금의 미군은 그때에 비하면 훨씬 적은 규모입니다. 지금은 44만에서 45만 정도 되죠. 그리고 그 숫자 중에서 실제로 전투부대를 구성하는 병력은 얼마나 될까요? 즉, 그들은 실제로 현장에 투입 가능한 부대 소속이라는 의미입니다. 12만 5천, 아마 그 정도일 겁니다. 이제 우리가 가진 자원만 가지고 상황을 처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떻게 들어가시겠습니까?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어디에 착륙하시겠습니까? 이란의 인도양 해안에 착륙한 다음 나라 북쪽까지 사막을 가로질러 1000마일을 행군하시겠습니까?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돌파해서 저기 주요 항구 도시인 반다르 아바스에 상륙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북쪽의 카르그 섬으로 올라가서 그쪽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침몰할 겁니다. 문제입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위성 기반 정보 감시, 정찰, 그리고 지상 플랫폼과 연계된 정밀 유도 미사일의 시대입니다. 센서 관점에서 해저부터 우주까지 실제로 그런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그건 실제입니다. 그럼 거기로 어떻게 들어가시겠습니까? 제가 방금 설명한 곳으로는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중해로 가게 되는 겁니다. 아, 좋네요. 터키를 통과할 수 있겠지요? 아니요. 터키인들은 2003년에 반대했습니다. 우리는 터키를 통해 2만 5천 명의 병력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터키는 그건 잊으십시오. 우리는 지원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했죠. 그런데 오늘날 그들이 왜 그걸 지지하겠습니까? 그들은 이란의 파괴나 지역 혼란, 수백만 난민, 경제 붕괴에서 얻는 이익이 없기 때문에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대이스라엘 계획에 관심 없어요.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 중입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남부 아시리아를 대부분 통제 중입니다. 그들은 시나이 반도를 점령하고 결국 북쪽의 나일강 계곡 일부까지 차지할 계획입니다. 그들은 요르단 대부분, 사우디아라비아 북부, 이라크 일부를 통제하길 원합니다. 모두가 그걸 지지하려 하겠군요. 그게 네타냐후의 망상입니다. 우리가 폭격으로 지지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정말 미친 짓이죠. 그건 말도 안 돼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시리아 해안에 상륙을 시도하겠다고 말하는 거군요. 좋아요. 만약 당신이 거기에 들어간다고 해봅시다. 당신이 지중해에 나타나는 순간 우주 기반 정찰을 통한 정보망에 바로 포착될 겁니다. 당신의 함선들이 장비를 내리고 병사들이 하선하는 동안 우주에서 바로 전멸당할 겁니다. 그럼 누군가 제-82 공수사단을 보내자고 하겠죠. 아, 정말요? 1만 1000명이나 1만 2000명의 병사들이 낙하산으로 내려옵니다. 야, 그들이 공중에서 죽지 않고 착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그들은 먹어야 합니다. 그들은 마셔야 합니다. 움직여야 하고 탄약도 있어야 합니다. 그럼 그들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습니까? 36시간 이요. 제 말은 이게 바로 경보병에 대한 신화나 전설이란 거죠. 그들은 멋져 보이지만 실제로 땅에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단순히 미친 생각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환상 속 세계로의 위험한 모험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하고 진짜 영향을 미치려면 징병제가 필요합니다. 건강하고 최정예 미국 인력을 투입해야 합니다. 자, 징병제가 도입됐을 때 몇 명이나 그걸 환영할까요? 아, 세상에. 그건 정말 재앙일 거라고 생각해요. 자, 잘 들어주세요. 여기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를 아주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 미국 남성들에게 당신을 멕시코 국경에 배치하겠다고 말한다면 멕시코로부터 위협이 있어서 우리가 그곳에 가야 할 수도 있다고 하면 그들 모두 그렇게 할 것입니다. 맞아요. 미국을 방어하고 나라를 위해 싸우는데 주저함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란에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란이 어떤 위협을 주는 거지? 아, 만약 그들이 핵무기를 가지면 우리에게 사용할 거라는 거야.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들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2001년 이후
100만 명의 이란인들이 촛불을 들고 테헤란 거리로 나와 야간 추모 집회를 열었어요. 그들은 우리와의 연대와 뉴욕시에서의 인명 피해에 대한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그 얘기 들어봤어요? 아니요, 아무도 그런 말 안 해요. 제 말은 이런 일들은 언론에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언론은 전부 이스라엘에 의해 침투되고 지원받고 통제되고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이런 일들을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너무 오랫동안 선전에 노출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아, 폭격을 하길 원한다면 괜찮아. 하지만 이제 침공까지 하길 원한다고. 우리가 이걸로 어떻게 이익을 볼 수 있지? 비용은 누가 부담하고 우리는 이미 38조 달러 빚이 있어. 아, 미쳤네. 네, 맞아요. 대령님, 전쟁 첫날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아주 큰 이슈가 됐죠. 이란의 한 학교가 폭격을 당했는데 165명의 젊은 여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폭격이 있은 지 약 40분 후에 그들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두 번째 폭탄이 와서 학교를 강타했습니다. 이제 이 공격이 그 학교를 타격한 토마호크 미사일이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토마호크 미사일은 레이시온에서 제조한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미사일입니다. 이란이 토마호크 미사일을 손에 넣을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부인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는 그가 이란이 토마호크를 얻었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미국과 트럼프 행정부에게 큰 문제가 될 중요한 이야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란 학교 이중 타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며 이것이 전쟁에 미칠 영향은 무엇이라 보십니까? 먼저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대해 아기들의 머리를 자른다고 비난하는 등 제가 보기에는 악의적이고 선동적인 발언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입니다. 전쟁 중이든 평상시든 언제든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 질문에 솔직히 모른다고 말해야 합니다. 조사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 알게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맞아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일행, 행크 세스든 다른 사람이든 그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 아니에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한 거예요. 그들 모두는 만약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가 부족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1998년이나 99년에 코소보에서 있었던 공습작전에서 본 것이기도 합니다. 오, 우리는 그걸 인정할 수 없어. 알다시피 군이 한 게 아니야. 우리가 한 거야. 아,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 왜 안 되는데?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공습작전을 지지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한 영국 장교가 그때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명분이 정당하다면 왜 그걸 거짓말해야 하죠? 그가 옳았어요. 들어보세요. 진실을 말할 수 없다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그 진실이 해로울지라도 항상 진실을 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처칠도 2차 세계대전 중 여러 번 힘들게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영국인들만큼 고통받지 않아 많은 사실을 늦게 알았지만 과거에 우리도 여러 번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건 이겁니다. 그리고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저는 이것을 주저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공군에서 목표를 선정하는 공군 장병들은 뛰어납니다. 그들은 방대한 양의 위성 영상을 밤낮으로 분석하며 목표를 정확히 찾아내고 올바른 목표를 식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중국 대사관을 폭격한 것은 기억합니다. 실수였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실수였고 일부러 중국 대사관을 폭격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일부러 이 아이들을 죽인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곳이 우연히 혹은 다른 것과 혼동되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설로 식별되었다고 확신합니다. 누군가가 그게 인공지능 때문이라고 생각하냐고 물었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스위치를 누르고 잠깐만 이거 확인해보자. 이건 잘못됐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공군에서의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들은 우리가 공격하는 목표가 정당한 군사 목표인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가끔은 그 기준을 조금 늘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동차나 골프카트 공장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이는 군사적으로 어느 정도 쓸모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런 게 아닙니다. 제 생각에 이건 명백한 실수 같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의 실수를 놓쳤고 여러 단계의 목표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99년 당시에는 6단계,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공군 장교가 그냥 들어와서 공군 사령관에게 여기 있습니다. 지금 그 사진입니다. 우리가 이걸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신중하게 검토됩니다. 정말 비극적인 일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 유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고의였다고는 단 한순간도 믿지 않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 점에 동의합니다. 그들이 일부러 그런 일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실수를 했다면 분명히 그에 대해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는 그걸 부인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만약 그것이 토마호크 미사일이라면 그게 어디서 왔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 실수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물론 정직함과 명확함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강점이 아니죠. 알겠습니다, 대령님. 이번 작전에 대해 조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지난 11일 동안 우리는 이란에서 이미 많은 폭격을 했습니다. 아까 흥미로운 말씀을 하셨죠. 이란이 해야 할 일은 그저 살아남는 것뿐이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보유한 드론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죠. 저도 몇몇 보도를 봤는데 이 드론들은 수천 달러, 많아야 수만 달러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미사일은 때로는 수백만 달러에 달하기도 하죠. 미국은 탄약 측면에서 어떤 상황인가요? 그리고 전략적으로 부족해지고 있는 건가요? 이미 우리의 탄약 비축량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러 해 동안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말이죠. 이미 우리가 매우 힘들고 여유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모두 미사일 요격체가 전략적으로 부족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었죠. 이란이 이런 상황을 얼마나 버텨야 한다고 보십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역량은 얼마나 더 지속될까요? 몇 주 또는 몇 달 남았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정확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적어도 해상에서는 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함정들이 수직 발사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잠수함 내 수직 발사대입니다. 미사일을 모두 발사한 후에 재장전을 하려면 항구로 가야 합니다. 지금 페르시아만 남쪽에 있다면 디에고 가르시아까지 가야 합니다. 지중해에 있다면 더 북쪽과 서쪽에 있는 항구로 가야 합니다. 그건 시간이 필요하고 해야 할 일을 잘 알아야 합니다. 미사일은 쉽게 손상됩니다. 탄약구에 뭐가 있든 저희가 얼마나 많이 날렸는지 모르지만 분명 많이 날렸을 겁니다. 그리고 몇몇 함선들은 분명히 돌아가서 재장전을 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질 겁니다. 이제 항공기에 관해서 말하자면 항공모함에 실을 수 있는 양에는 한계가 있고 목표 지점까지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많은 급유가 필요합니다. 최근 우리는 많은 급유기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철수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이란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인들이 먼 거리에서도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건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건 물류 악몽입니다. 그리고 공군은 또 다른 입장에 있습니다. B-52, B-2 폭격기들은 유럽이나 디에고 가르시아 또는 영국에 있습니다. 그들은 무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발사할 수도 있고 하던 일을 멈추고 원거리에서 공격하거나 폭탄을 투하할 수도 있습니다. 중력 폭탄도 투하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제 경험상 중력 폭탄은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H-52는 9,500파운드짜리 폭탄을 투하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정말 많은 양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아주 정확하고 최신 정보가 없다면 가치 있는 목표를 맞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도시를 공격할 수도 있죠. 도시 블록을 폭파시키고 많은 민간인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군사적으로 큰 타격을 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란인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지하시설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곳에는 수많은 항공기, 미사일, 발사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가 하려는 일입니다. 우리는 B-52와 B-2 폭격기를 출격시킬 겁니다. 그리고 B-2 폭격기는 경우에 따라 더 특이한 탄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폭격기들은 모두 원거리에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순항 미사일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다시 말해서 어떤 시점에서는 한 발 물러서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이뤘는지 자문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일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떤 변화를 불러왔는가.
전쟁이 어떤 종류든 우리는 내내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그걸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3월 말이나 4월 초쯤이면 아마도 많은 것들이 거의 바닥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보충하거나 생산 라인에서 받아올 수 있나요? 지금은 미사일을 신속하게 대량 생산하는데 능숙하게 대응할 수 없습니다. 이건 155mm 포탄만큼 단순하지 않아요. 그건 생산량을 늘리면 금방 10만 발도 만들 수 있죠.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나 스탠다드 미사일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네, 맞아요. 대령님, 서방 언론이 이란을 미국에 대한 매우 약한 군사적 위협으로 묘사한다고 자주 듣는데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이란의 목표는 생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드론과 많은 지하 미사일 등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이란에 대해 가장 크게 오해하는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란인들이 아랍 이웃들과 다르지 않다는 가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랍 이웃들은 역사적으로 전투적인 민족이 아닙니다. 그들은 군사력에 많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아랍 국가들은 대부분의 시간 동안 국민들을 먹여 살리는 데 집중하고 국민들이 서로를 죽이거나 불만을 품고 정부를 전복시키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집트는 인구가 거의 1억 명이지만 여전히 3만 명을 위해 설계된 인프라를 사용해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인구를 먹여 살려야 하며 이는 큰 도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계 최대 무슬림 아랍 국가입니다. 이제 이란과 터키로 가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 즉 페르시아인과 터키인들을 상대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인과 터키인은 모두 긴 역사를 지녔습니다. 터키인들은 다시 한번 오스만 제국과 수세기에 걸친 지배 덕분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페르시아가 아랍과 다른 것처럼 페르시아와는 또 다른 문명 국가를 대표합니다. 그들은 전투적인 민족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터키인들은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모두가 죽을 때까지 싸울 것입니다. 제 생각에 이란인들은 거의 남는 것 없을 때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지경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금융과 경제 등 여러 문제가 방해가 될 것 같아 계속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 진실이 드러나면 우리도 피해를 입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큰 피해를 입었고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방금 33번째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이스라엘을 강타해 또다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언론은 모든 것을 검열합니다. 폭격이 진행되는 동안 어떤 폭격의 증거라도 보여주면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네타냐후가 언제 나서서 이제 끝이다라고 말할 것인가? 그게 제게 가장 큰 위험입니다. 그는 결국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핵무기를 쓰겠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를 막을 권한도 힘도 영향력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하지만 실제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그게 모든 걸 바꿀 테니까요. 네, 사실 그게 제 다음 질문이었어요. 대령님께서는 이 상황이 그 정도로 악화될 가능성에 대해 얼마나 우려하고 계신가요? 이는 전 세계적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 글쎄요, 저는 그 점에 대해 특별히 좋게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스라엘에게 자살 행위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그들을 외면할 테니까요. 우리에겐 파키스탄도 있어요. 파키스탄은 튀르키예나 이란 혹은 이스라엘에 맞서는 다른 누구에게든 핵무기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수년간 그래왔습니다. 저는 그게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미국과 이스라엘처럼 핵무기를 가진 두 국가가 핵무기가 없는 다른 국가를 공격하는 것은 큰 실수라고 항상 생각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른 모든 나라들에게 이 세상에서 정말로 살아남고 싶다면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원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효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 걱정합니다. 그리고 네타냐후 씨를 둘러싼 사람들, 그들을 리쿠드 당원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은 매우 급진적인 집단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말하는 것을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상대하는 사람들을, 다시 말해 이스라엘인이 아니고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을 인간 이하의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네. 대령님, 더 넓은 지정학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러시아, 중국 에너지 시장 그리고 글로벌 동맹들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의 가장 큰 수혜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만약 지금 수혜자가 있다면 그건 러시아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위기, 에너지 위기는 특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푸틴 씨가 유럽의 정부들이 교체되기를 한동안 기다려왔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대다수 국민들은 정부에 완전히 질려버렸으니까요. 프랑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모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에는 나는 이 사람들과 싸우고 싶지 않다. 그냥 기다릴 거다. 라는 거죠. 그동안 나는 석유를 다른 시장, 다른 곳에 팔겠다. 그리고 가장 큰 시장은 아시아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십억 달러를 벌고 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이용해서 러시아를 파괴하고 해치려고 했던 모든 천재들은 결국 우크라이나를 파괴한 셈이 됐습니다. 그들이 입은 피해를 감안하면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존속 가능한 국가로 존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러시아가 실패했고 러시아가 졌다고 온갖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러시아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많은 러시아인의 목숨을 희생시키면서 무너뜨리기보다는 인내심을 가지고 상황이 저절로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것을 항상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러시아 역사상 푸틴만큼 러시아인의 생명을 더 신경 쓴 사람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전임자들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맞아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아니요, 러시아가 결국 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씨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저는 그가 중동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할 줄 알았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이 일을 끝내고 싶습니다. 미국 고문들과 군복 착용 여부에 상관없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모든 사람을 철수시키겠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과 장비, 현금 지원을 중단하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 일은 앞으로 24시간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면 저에게 전화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대화를 시작할 겁니다. 제가 팀을 보내겠습니다. 영토 문제도 정리하겠습니다. 저라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시간 낭비하지 맙시다. 거긴 돈과 자원이 끝없이 빠지는 구덩이입니다. 러시아와의 싸움을 멈추고 중동에서 이 일을 끝낼 방법을 찾으세요.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콜로넬 오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이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가 저질렀던 것과 같은 전략적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또 다른 끝나지 않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아프가니스탄에서는 20년이나 있었습니다. 이번 분쟁도 비슷한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고 경제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중동에서 벌어지는 미국의 연극에서 마지막 막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끝나면 우리는 중동에서 끝날 것입니다. 이전 상태로의 복원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나갈 것입니다. 중동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나가라고 할 것입니다. 제 말은 만약 여러분이 지금 걸프 지역에 살고 있다면 우리가 뭘 보여줬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지킬 수 없다는 걸 보여줬죠. 우리의 억지력은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인터뷰를 마무리하는데 정말 강력한 말씀이었습니다. 대령님, 훌륭한 애국자로서 헌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전쟁과 분쟁의 진실을 우리 시청자와 모두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 대화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주시는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이러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중요한 더글라스 맥그리거 대령 인터뷰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저희는 전 세계 지정학에 대한 최고의 통찰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글라스 맥그리거 대령께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는 최근에 자신의 서브스택 뉴스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서브스택에서 그를 팔로우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래에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2026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계속 보도하면서 독립적 목소리를 찾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저희는 전통 미디어가 다루지 않는 이야기와 깊은 통찰을 전해 세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제 이름은 사이러스 얀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다음 에피소드에서 여러분 모두를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